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재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훈풍 속에서 과연 우리 시장은 연이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현재 구간 양대 지수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단밤 뉴욕 증시는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경제 지표 굉장히 잘 나와줬고요. 이를 기반으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3대 지수 모두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 쉬어가는 모습이 역력한 그런 흐름인데요. 업종별 차별화 장세 안에서 어떤 전략 필요할지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 확인해 볼게요. 오늘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업종별로 차별화 흐름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죠. 섬유, 의복, 화학, 철강 쪽은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조선이나 의약품, 통신 쪽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 0.18% 밀리고 있고요. 2666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도 짚어볼까요? 네, 코스닥은 어제의 급반등에 이어서 오늘은 살짝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서 개인 홀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 0.3%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76포인트 지나고 있는데요. 주말을 앞두고 위든 아래든 방향을 찾지 못하고 보합권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 에코프로비엠이 12거래일 만에 알테오젠을 제치고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차지했는데, 자, 이렇게 2차 전지와 바이오 쪽에 선의의 경쟁이 지속되면서 우리 코스닥 지수 계속해서 올라왔었죠. 자, 오늘은 2차 전지주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반면에 제약 바이오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지수 하락 압력으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 경기부양책의 훈풍으로 엔터주 그리고 화장품주는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밖에 다양한 시장 이야기 오늘도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딜사이트 마감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와 함께 하시죠. 시장을 관통하는 이슈 점검하고요.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독립리서치 P&J 손장현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 일장 팀장님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장 이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섹터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메타의 야심작이 공개가 됐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걸까요?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항공주, 하늘 위로 주가 훨훨 날아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어지는 미중 갈등,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섹터에 걸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오에 이어서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제재 추진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어제 그 미국 하원에서 이 중국 디스플레이 규제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BOE 그리고 텐마를 규제 중심의 대상으로 놓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에 어떻게 보면 좀 훈풍이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예전에 LCD 시장을 잘 보시면은 이게 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LCD 시장에 거의 일본이 독점하다시피 한 시장을 네. 우리나라가 일단 기술을 좀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앞섰죠. 그런 네.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 이게 다시 넘어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보시면 이제 가격으로 일단 무조건 찍어내고 가격으로 저항을 해서 중국이 거의 넘어가다시피 LCD 시장에 다 넘어간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OLED 쪽에 대한 부분이 중국 쪽으로 넘어가면 상당히 좀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그 밖에도 태양광 때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폴리실리콘. 이 폴리실리콘도 엄청나게 이 중국 쪽에서 찍어내면서 결국에는 가격으로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OCI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폴리실리콘 만드는 뭐 웅진 그룹이라든지 현대 HD 그룹 관련돼서도 다 뭐 어떻게 보면
패전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작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OLED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국 내에서 OLED를 계속 탑재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리 뭐 미국이나든지 우리나라가 많이 판매를 한다라고 해도 자국 시장이 엄청 커버렸기 때문에 OLED를 계속 탑재를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향후에 이게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침투를 할 수 있을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침투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에 몸살을 앓거나 밥그릇을 뺏긴 섹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OLED 쪽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디스플레이 쪽 이 제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회이지 않을까요? 기회죠. 분명히 네. 기회죠. 왜 그러냐면 일단 OLED를 만드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중국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제 애플이라고 하는 걸쭉한 파트너가 좀 있죠. 그래서 애플이 지금 뭐 가지고 있는 OLED 쪽에 대한 이 레퍼런스를 보면 다양한 스마트폰과 다양한 가전 기기가 있지만 관련된 OLED를 공급을 하고 있는 건 역시나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사 이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미 뭐 철강과 조선 전기차에서도 계속 이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높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OLED 관련된 부분에서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식을 많이 뭐 접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실 맞아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많이 올라간 이유의 뒤편은 결국 생물보안법에 대한 뭐 조치가 아니었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결국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결국엔 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생물보안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수혜를 받았다. 그랬기 때문에 OLED도 만약에 여기에 수혜를 받는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길게 봤을 때는 역시 이제 유예 기간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단계적으로는 계속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입지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11월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근데 공통적으로 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가 역시 중국을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건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모두 공통적 의견이라는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게 OLED 관련된 부분이 완전하게 뭐 대두가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견제 차원의 보호 무역주의 흐름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좀 어떤 업체들 수혜가 예상되는지 종목으로 좀 찝어볼까요? 역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거는 앞에서 얘기드렸지만 패널을 찍어내는 업체들일 네. 거예요.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OLED를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4조 정도를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여러 가지 이제 자금적인 부분에서 조달이 힘들었었지만 올해 1월에 1조 3,600억 자금 조달을 실시를 해서 유상증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공장 매각 관련 이슈가 어제 좀 나왔죠. 그래서 2조 300억에 중국 공장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이 합친 돈만 하면 거의 4조 넘게 이제 현금성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OLED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OLED에 왜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느냐라고 보시면 역시 애플이나 다양한 가전 제품들이 여기 OLED를 탑재를 하는 비율이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전업체들에 대한 OLED 전환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온디바이스향 관련된 부분 계속 얘기를 해드리지만 네. 뭐 이 스펙이 높아지면 다양하게 이제 스펙을 맞추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뭐 LCD보다는 당연히 OLED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왜 그러냐면 전력이 LCD보다 훨씬 더 적게 소모가 되고 또 효율성적인 부분 그리고 화질에 대한 부분도 OLED가 훨씬 더 앞선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로 봤을 때도 OLED를 탑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일단 OLED 관련된 패널 쪽에서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당연히 뭐 수혜가 가장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소재 관련돼서는 이제 동진 세미캠, ENF 테크놀로지, 덕산 네오루스 등이 있고 그리고 이제 OLED 삼성향 쪽 관련돼서는 SNU, ICD, 라운텍 등이 있고요. 그리고 OLED LG향 쪽은 아바코, STI, DMS 등이 있다.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지드리겠습니다. 가전업체들의 OLED 전환 흐름들 눈여겨서 봐야 한다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수혜 예상되는 종목들 꼭꼭 찝어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에서 이 스마트 안경을 출시했는데 이게 난립니다. 사실 저희 어제 장 마감할 때 관련 이슈가 나와서 저도 신기해서 좀 영상을 찾아봤는데 대단하던데요. 이제 스마트폰 다음은 스마트 안경이다라는 얘기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봤을 때도 참 뭐 3S라고 해서 VR 헤드셋이 출시가 됐는데 네. 이게 뭐 가장 그 좀 좋게 보는 거는 가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이 충분히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뭐 영화 감상이라든지 VR, 피트니스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게임 관련된 것도 접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거기에 또 AR 안경 관련된 부분도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오리온이라고 해서 메타가 처음 선보이는 AR 안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쓰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보면 설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보고 있으면 냉장고에 뭐 어떤 뭐 제품들이 들어있는지 식자재가 들어있는지 뭐 이런 거를 설명해주고 또 이 어떤 음식을 만들 때에 대한 것도 뭐 설명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다양한 제품이 어떻게 또 확대가 되는지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으로 확대되는지 이 시장의 확장성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앞서서 애플이 비전 프로를 공개를 했었을 때 시장의 기대만큼 반영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메타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대보다 좀 시장의 반응이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된 경쟁이 좀 심화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애플 비전 프로가 4,000불 정도 됐고요. 비싸요. 비싸죠. 그리고 네. 이 지금 오늘 어제 나온 그 3S가 299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10분의 1 토막, 10분의 1 가격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XR이나 MR 그리고 뭐 비전 프로에 가장 크게 작용되고 있는 이제 허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제품의 가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가 얼마나 많이 되면서 대중이 많이 사용하는지가 일단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의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졌다라는 거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인 부분은 이제 컨텐츠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컨텐츠가 대중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들도 이 관련된 사업을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가 계속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XR 시장 관련돼서는 이미 이제 2021년 9천억 정도 뭐 시장 파이가 됐었는데 형성이 됐었는데요. 네. 이게 25년에는 3조 8천억까지 시장 자체가 상당히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여기에 따라서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4천억 규모의 XR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아끼지 않을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삼성전자가 올해 원래는 내년 초에 이제 출시를 하려고 예상을 했었지만 이게 좀 지연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LG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들은 조금 출시가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네. 뭐 메타라든지 뭐 애플의 또 비전 프로 상용화 버전 관련된 거는 기대를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언급드리겠습니다. 비전 프로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메타의 제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들 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아픈 기억을 갖고 계세요. 한번 빡 떴다가 한꺼번에 사그라들었잖아요. 네. 메타의 경우에도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다가 엄청나게 주가 밀렸습니다. 한동안 소외됐었는데 언제 이렇게 주가가 올랐나요?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이제 600달러 선 바라보고 있던데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국내 주식 중에서는 어떤 업체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XR이나 AR 기기 관련된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테크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 별로 안 좋았죠. 그래서 오늘 많이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잘 보시면 뭐 네.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뭐 여러 종목들 보시면 거의 10분의 1이나 뭐 20분의 1 그런 식으로 네.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가격적인 매력도 어느 정도 높아진 가운데서 이제 XR 관련된 부분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쪽은 제가 봤을 때는 XR을 사용하든 AR을 사용하든 뭐 AR은 좀 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비전 프로를 사용하든 반드시 필요한 게 카메라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관련된 센서나 카메라 모듈, 카메라 렌즈를 만드는 기업은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그리고 뭐 나무가 등은 좀 눈여겨 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랫폼 컨텐츠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이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버넥트나 그리고 스코넥, 덱스터, MP 같은 종목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각 효과, 특수 효과를 만드는 그런 업체들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덱스터라고 뭐 아시죠? 네. 덱스터 이제 신과 함께 시리즈를 만들었던 그 덱스터도 특수 효과 관련돼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위즈육 스튜디오도 이제 특수 효과 관련된 그런 기업인데 뭐 마녀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찍어서 제가 알기로는 뭐 상당히 좀 유명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특수 효과 관련된 기업들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디스플레이 쪽 관련돼서 또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역시나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를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중소형 기기는 아직 시작 개화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지금 뭐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네.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이런 이제 굵직한 종목들은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기판, PCB 쪽 만드는 업체가 뭐 뉴플렉스라든지 BH, 인터플렉스가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록 테마로 움직이고 있지만 굵직한 종목들의 경우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 핵심은 결국 카메라에 있다. 관련된 종목들 하나하나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행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월 초에 이 황금 연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만 휴가를 내도 4일을 쉴 수 있던데요. 주위에서도 여행 가야지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팀장님은 여행 계획 있으세요? 저는 방송 계획이 많습니다. 아, 방송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네. 그들이 못한 방송을 제가 다 하는 것 같아요. 아, 다음 주에. 그래서 네. 방송 일정이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다음 주에 또 시청하시면 저를 볼 수 있습니다. 아, 굉장히 이를 악물고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다각을 했는데 일단은 어쨌든 황금 연휴 시작이 되니까 여행주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행주들이 상당히 최근에 안 좋았었던 게 뭐냐면 이제 티몬이나 위메프 사태 네. 관련된 부분에서 더 많이 좀 시장보다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산지연 사태 이후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피해액이 1,000억이 넘긴 했지만 거의 2분기 정도로 일회성 비용으로 거의 다 대부분 관련주들에 대한 피해를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털어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코로나 관련돼서도 이 관광객 수요가 이제 80에서부터 90%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직 중국 단체 관광객이 허용이 뭐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에 대한 그런 경기 부양 관련돼서도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좀 풀리면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의 상승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 건지 시세의 연속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행주 그리고 관련주들 더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더 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여행주 상승은 뭐 아웃바운드가 크냐 인바운드가 크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결국 환율의 원화에 따른 약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가 되면 결국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항공주들에 대한 수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항공주들도 어떻게 보면 그 달러, 그러니까 원화가 좀 떨어져야 동사가 이제 수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지준율 인하도 제가 봤을 때는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중국이 부양책을 내놓고 있어서 뭐 직간접적으로는 190조를 시장에 푼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뭐 다양하게 소비를 할 수 있는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 내에 있는 국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로 오는 중국 여행객들이랄지 이런 쪽으로 계속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유가 하락 관련된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발 악재가 계속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네. 별로 그렇게 유가가 빠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원달러 환율 원화도 떨어지고 있고 뭐 유가도 빠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제 항공주들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이가 얼마만큼 좀 더 이어질 수 있을지는 눈여겨 보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과 유가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지속적인 상승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행주 쪽보다는 항공주 쪽을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항공주 내에서도 LCC 쪽 보고 계세요? 아니면 좀 대형주 쪽 보고 계세요? 이게 이번에 휴가가 좀 길잖아요. 네. 길기 때문에 길면 일단 단거리 노선보다는 멀리 장거리 가죠. 노선이 네.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항공주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긴 장거리 노선을 보유를 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일단 뭐 선제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하지만 뭐 국내 관광객이 많다, 뭐 제주도로 가시는 분들이 많고 부산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저가항공 관련된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티웨이 항공 그리고 진에어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합병이 조만간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거리 노선을 확보하고 있는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계시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 이벤트 눈여겨서 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항공주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손장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9월 27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통이 경영권을 획득한 이후에도 고려아연을 중국에 팔지 않겠다며 현재 고려아연 직원들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4.08%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하면서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첨단 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특별 비자와 정주 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K-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지난 24일 예고한 대로 시중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 도입된 밸류업 지수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한국거래소가 지수를 발표한 지 이틀 만인 26일 구성 종목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방사성 안전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인공지능 열풍의 최대 수혜 업체 중 하나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회계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26일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7일 갤럭시 인공지능 기능을 제공하는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 펜 에디션을 공개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올라온 리포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증권의 리포트고요. KB금융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목표가는 11만 원으로 유지 의견이 나왔고요. 자,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 중요한 건 주주 환원율 확대다. 그리고 10월 24일에 실적 발표와 밸류업 공시가 이루어질 내용이고, 자, 3분기 실적 기대치가 소폭 상회하고 있다라고 지금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지 않으면서 최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짚으면서,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지수 편입 여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주 환율을 환율을 얼마나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폭으로 확대할지 여부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을 보면 밸류업 지수를 보면 일본 은행주가 단 하나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형 은행인 MUFG와 SMFG가 자사주 매각 그리고 소각 규모를 확대하면서 주주 환원율을 끌어올렸고, 이 때문에 지난해 3월 이후에 주가가 80% 상승했다. 그래서 지수 상승폭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내용을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 10월 24일에 실적 발표와 밸류업 공시가 동시에 이뤄질 예정인데요. 자, 대부분 은행들이 언제까지 총 주주 환원율을 어떻게 끌어올리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반면에, KB금융은 프레임과 로직을 제시하고 조건이 충족이 되면 단기간에 총 주주 환원율이 50%를 상회할 수도 있는, 자,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지수 편입 무산이 오히려 전향적으로 주주 환원율을 크게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기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월 24일에 나오는 밸류업 공시가 시장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할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보면요. 3분기 추정 순이익이 1조 5천억 원 규모인데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12.4% 증가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험 관련해서 일회성으로 6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점도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하게 상승 중인데요. 지금 4% 안팎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동안 변동성이 커지면서 좀 투자자들의 걱정을 샀었지만 오늘은 안정적으로 아주 빨간불을 진하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KB금융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목표가는 38만 원, 상향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세 가지 투자 포인트. 인적 분할 후에 거래가 재개됐다. 그리고 주가를 이끄는 것은 결국 방산이다. 기준 가격 대비 31%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면요. 자, 이날을 기다렸다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썼습니다. 자, 인적 분할로 한 달간 거래가 정지됐다가 오늘 이제 재개가 됐는데, 거래 정지 전에 시가총액이 14조 7천억 원이었고 분할 비율은 9대 1이었다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자, 이 분할 이후에도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고, 그리고 방산에 대한 선명성이 강해졌으니 향후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기대를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보면요. 자, 주가를 이끄는 것은 결국은 방산이다. 분할 이전에도 주가를 이끈 건 지상 방산 부분의 성장이었다라고 적고 있고, 분할 이후에도 이 부분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실적과 수주 잔고가 모두 성장성을 보유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적어놨는데요. 자, 2026년에 지상 방산 매출 가운데 해외 비중이 60% 정도로 전망이 되는데, 이건 23년에 대비해 보면 23%포인트 성장한 수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K9 레드백의 파워팩을 국산화하고, 그리고 중동 시장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성장 수주 잔고의 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기준 가격 대비 31%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자, 분할 전에 적정 기업 가치가 18조 9천억 원이고 분할 후는 17조 4천억 원인데, 주식 수 감소를 고려하면 지금 적정 주가가 분할 전에 대비해서 2.7%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방산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번에 분할을 하면서 비방산 자회사를 이제 떼어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관하게 투자 매력도는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할 이후에도 기준 가격 대비 31%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면서 업종 최선호주로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가 흐름 볼까요? 장 초반에는
아주 강력하게 치솟다가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 정지 전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그 부담이 살짝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는 0.17% 강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리포트 살펴봤고요. 이어서 역발상 투자 시간에는 손창현 팀장이 골라온 보고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역발상 투자 시간입니다.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타이거 일렉 보고서인데요. LS증권의 보고서 목표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프로브카드, 소켓보드 등 검사용 PCB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실적 기대감이 확대되는데 23년보다 24년, 24년보다 25년으로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 D램용 프로브카드 PCB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비메모리형 프로브카드 STO-ML을 개발 완료했다라고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주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큰 분위기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마이크론발 그 반도체 훈풍이 거센데 이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이 분위기가 좀 그대로 이어갈지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짚어주실까요? 예, 뭐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렸고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지만 뭐 3분기, 4분기 좋을 겁니다. 야, 그래요. 근데 뭐 시장이 그거를 뭐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또 모건 스탠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어떻게 보면 신임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또 좀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은데 예. 일단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실적이 어느 정도 대변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D램 쪽과 낸드 쪽 모두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그리고 또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D램 쪽과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이제 반도체 그림은 하반기가 어느 정도 또 이제 4분기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공개가 되는지 다다음 주에 공개가 되는지 저는 확인을 아직 못 해봤지만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이제 주요 더 뭐 포커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과연 SK와 삼성전자의 실적을 뺏어온 건지 아니면 업황이 좋아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좋은 건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HBM 뭐 E8단 정도는 E3 8단 정도는 삼성도 퀄테스트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예, 스마트폰 쪽, 가전 쪽이 얼마만큼 선방을 해주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좋겠지만 가전이라든지 스마트폰이 얼마만큼 선방해주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모건 스탠리 이후에 이 마이크론이 실적이 잘 나오니까 이제는 모건 스탠리만 추웠다, 뭐 모건 스탠리만 겨울이었다 이런 식의 지금 기사 제목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리포트 내용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는 이제 그 뭐 LS 증권에서 발표를 했고요. 보시면 이제 PCB 생산 관련된 기업입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프로브 카드에 들어가는 PCB를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주주는 TSE라고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근데 늘어나고 있는 것 중에 뭐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동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낸드 쪽에 원래 들어가는 생산을 하는 그런 쪽 프로브 카드 PCB가 많았는데 동사는 이제 낸드 쪽 말고도 D램 쪽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뭐 성과를 좀 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2023년까지 22년까지 그러니까 14년부터 22년까지는 매년 역성장 없이 매출이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네. 23년 한 해 겨우 실적이 부진했고 올해 다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D램용 프로브 카드에 대한 PCB가 계속 확대될 거다. 그래서 국내 프로브 카드 밸류 체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D램용 프로브 카드를 공급을 하고 있는 이제 업체가 폼팩터라고 하는 외사 업체고요. MJC라고 하는 외산 업체인데
이 업체들이 이제 HBM용 쪽으로도 프로브 카드를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낸드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프로브 카드 업체들도 이제 D램 쪽에 영향을 좀 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마이크로나노나 PMT, TSE 같은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참고로 TSE는 D램용 관련된 프로브 카드를 이미 퀄 테스트를 끝내서 양산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 관계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양산이 되면 동사는 프로브 카드 PCB를 양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TOML 관련된 부분, 이거는 이제 고부가 가치 PCB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메모리용 PCB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회사 TSE와 동사는 비메모리용 프로브 카드 쪽 관련돼서도 이미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후지스가 거의 이제 독점적으로 국내 쪽에서 들어왔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일본 기업이요. 네. 근데 동사가 만들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레퍼런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포인트를 짚어넣은 리포트인데요. 자, 리포트 바깥에 있는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프로브 카드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약 작년 기준으로 25조 정도, 아니, 그러니까 5조 정도 시장이었는데 이게 28년까지 계속 성장 6.6% 성장을 하면서 약 한 7조 정도까지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원체 이제 D램 쪽과 낸드향 관련된 투자와 같이 연계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낸드 쪽과 D램 쪽이 그렇게 썩 원활하게 반응을 못 하고 있어서 실적이 별로다라고 보고 있지만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다양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신규 양산이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에 미국의 프로브 카드 관련된 업체죠. 폼팩터의 퀄 테스트가 이미 통과가 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D램용 PCB도 동사가 이제 공급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고요. HBM용 프로브 카드 PCB 수요도 확대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고부가 가치 관련된 비메모리용 프로브 카드 PCB도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지금 시장에 그 개화 시기가 되지 않고 있어서 지지부진하지만 관심 있게는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꾸 프로브 카드가 나와서 좀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네.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웨이퍼 검사 장비입니다. 자, 프로브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고, 자 이제 목표가를 볼 텐데 지금 적정 목표가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리포트를 좀 조합을 해봤는데 뭐 올해 한 600억에서 60억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뭐 얘기가 다른 리포트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흐름이 그대로 이제 3분기 때, 4분기 때 이어져야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이 좀 추가적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여부를 생각을 해보실 것 같고요. 1차 기술적인 목표가는 지금 단기적인 목표가가 앞선 고점이 한 24,00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24,000원까지는 좀 지켜보자라고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차트를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 하이닉스의 차트와 좀 유사한 흐름이잖아요. 그 SK 하이닉스는 이 가격대가 이 가격대가 좀 이 가격대를 높인 거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가격대를 높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좀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24,000원 1차 목표가, 기술적 목표가로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총이 작은 기업이고 실적이 뒷받침되면 크게 시세가 오를 수 있다. 자, 1차 기술적 목표가는 24,000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리포트 볼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대신증권의 리포트 목표가는 76,000원 유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해 1, 2 가스전 탐사 및 개발 이력 보유, 해상 가스전 탐사, 개발, 생산, 판매 모두 경험한 업체다. 미얀마 가스전 4단계 추가 매장량 확인, 밸류업 지수 포함, 연기금 자급 유입 기대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자, 지금 대왕골에 관련해서는 반짝하는 테마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쭉 이어질 만한 어떤 정책 모멘텀이 있는 테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분위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일단 이게 22년부터 25년까지 한국석유공사가 진행을 했었던 그런 이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네. 계획을 했었던 거고 3천억 정도 예산 소요가 들어가서 이제 계속 뭐 탐사를 하고 있었는데 대왕골에 관련된 부분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슈가 된 거죠. 네. 만약에 정부 쪽에서 언급한 대로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140억 달러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약 10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는 가스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예. 19조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최근에 이제 자원이 어떻게 보면 무기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다양한 나라들의 이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프리카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의 탐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뭐 이 동사 같은 업체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언급을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리포트 내용 볼 텐데요.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쪽 관련해서는 많은 경험이 있는 회사잖아요. 네. 동사 이제 대신증권에서 76,000원 매수 유지로 발표를 했고요. 이제 제목 보시면 기업 가치에 대한 상승을 위한 빌드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에비타 바탕으로 멀티플 9.2배를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 종합 상사가 4개사의 멀티플 20%를 할인을 했다. 그리고 정부의 영일망 관련된 가스 탐사 계획을 어느 정도 멀티플에 부여를 했고 과거 동해 1, 2 가스전을 탐사를 했었던 이력 그리고 단순 지분 투자를 제외한 동사는 이제 해상가스의 탐사, 개발, 생산, 판매 경험을 온전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평가하는데 참고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너지를 믿으세요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고요. 3분기 연결 기준으로는 이제 매출액이 8조 7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으로는 3,311억을 기록을 해서 예상치를 상회를 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 가스전 4단계 추가 매장량이 확인에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절감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분기당 100억 원씩 계속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발전 부분 관련돼서는 역대급 폭염에 따른 전력 수요 상승으로 인해서 LNG 발전 예비력 보상 관련된 확대와 그리고 매출 상승 수익성이 높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 글로벌 부분에서는 해외 철강, 동사가 또 여러 가지 트레이딩, 무역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열연 판매량 감소가 추정되고 있지만 친환경 관련된 철강 원료는 계속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한 빌드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 심해 가스전 참여 여부를 통해서 한국 석유공사의 데이터룸을 개방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내부 심사를 통해서 석유공사 해외 기업의 참여 모집을 위한 로드쇼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석유공사가 단독 1차 시추를 올해 12월부터 예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국내와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하고 나서 2차 시추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동사도 거기에 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동사는 또 밸류업에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연기금, 투자금 유입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뭐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뭐 호재성 뉴스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왕고래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이 들으신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밸류업 지수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또 새로운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리포트 바깥의 내용도 들려주실까요? 예, 동사가 이제 미얀마 가스전에 이미 진출을 해서 여기서 톡톡한 수익을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게 2000년에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13년부터 6월부터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4년이 걸렸습니다. 생산 발굴을 하는 데까지. 역시 오래 걸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작년만 해도 연간 3천억에 대한 수익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뭐 27년 6월까지 계속 뭐 단계적으로 상승을 해서 더 캐낼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도 투자를 이미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가스전 네. 이 벙아 탐구권의 2020 광구? 예. 벙아 광구권에 획득을 했고요. 2029년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벙아 광구에서 약 13억 배럴 관련된 천연가스 매장량이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미얀마보다는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수십조에 대한 그런 이제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기대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미얀마가 13년, 14년이 걸렸기 때문에 이게 인도네시아 관련돼서는 작년부터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말레이시아도 이미 2021년부터 진행을 한 광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직 별로 성과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시추가 뭐 10번을 시도를 해보면 그중에 한 번 정도 걸린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확률도 상당히 낮고 그 성공 가능성도 꽤 낮지만 한 번 이제 터지면 잭팟이 터지는 이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적정 목표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76,000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76,000원은 대신증권에서 얘기한 가격이고요. PER이 한 19.4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 계속 산들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 이 산들을 이제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일단 7만 원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 7만 원 정도로 일단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익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석 전문가 연결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을지 궁금한데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이 있다면은 당연히 지금 좀 많이 종목들이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은 2차전지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2차전지 기업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 근데 사실 이번 이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는 이 시기, 3분기, 4분기 넘어가는 이 시기 상당히 좀 지루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성장할 만한 모멘텀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 그러니까 2024년에서 2025년 넘어갈 때쯤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특히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나 조선이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3, 4분기에 뭔가 임팩트 있는 걸 바라니까 사실 주가는 오르긴 했지만 실질적인 성장은 없어서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중 하나가 앞으로 성장할 만한 기업이 삼성 SDI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일단은 미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시행이 되기 시작하고 10월부터 마찬가지로 유럽에 대한 전기차, 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 규제,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상관없이 탈중국화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저는 그럼 중국과 멀어지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이 배터리라든가 또는 전기차 생산 공장들을 세우는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중 하나가 삼성 SDI고요. 실제 헝가리에 원투형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상태고 스텔란티스 합작사 공장이 올해랑 내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삼성 SDI가 다른 이 LG 엔솔이라든가 SK 온에 비해서 공장 증설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공장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올해 말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있던 게 조금 늘어나는 것보다는 없다가 생기는 게 상당히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부터 만들어지고 내년부터 양산이 된다면 충분히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판매 가격이죠.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 배터리 소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판가가 떨어졌고 재고평가 손실이 이미 지금 1, 2, 3분기에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는 손실 볼 게 없고 오히려 할인, 정확히 말하면 이 재고평가가 낮아진 거에 대해서 매출을 좀 높게 판다 그러면은 다시 이익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2차 전지 긍정적으로 관심 가질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보시면은 음봉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오른 것 비해서는 많이 밀린 거라 보긴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음봉 말고 다음 주 월요일 음봉에 관심을 가지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상단에 42만 원까지 그냥 천천히 추세 상승 보면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손절가는 저가 있는 매물대 35만 원 라인 때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삼성 SDI 추세 상승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잘 지키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 SDI의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중국 업체들의 규제, 그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된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2차 전지 업체들 구조적인 성장기에 접어들었다라는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무엇보다도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매출 증가 기대감 언급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2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35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한일사료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좀 일희일비한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테마성을 좀 띠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또 이제 한일사료라는 종목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사료를 좀 제조하고 또 추가적으로 수입육을 유통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 항만 노조 파업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공급량 차질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물류 공급망이 차질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이 곡물 유통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그런 항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하루 손실액이 무려 465억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게 가격으로 좀 이전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료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사료가 결국에는 곡물을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료 가격이 좀 올라갈 것이다. 옛날부터 이런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곡물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사료 관련주들이 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이슈를 통해서 사료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가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따른 또 병목 현상이 또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공급량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회를 해야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운임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게 이제 가격으로 또 같이 붙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곡물 가격에 대한 상승 요인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계란 가격이나 이런 또 식료품 가격이 좀 오른다라는 얘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도 사료주들이 좀 관심을 한번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테마성 관련주들로 수급이 좀 강하게 쏠리는 그런 시장인 만큼 이런 단기적인 이슈가 좀 발생하는 종목들에 좀 관심을 한번 두고 봐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계속적인 이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최근 시장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 박스권 하단부를 살짝 이탈했던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는데, 그래도 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전일 대비 거래량이 3,700% 정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오늘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전 저점이 형성됐었던 4,400원 구간도 좀 돌파하면서 좀 자리를 잡아가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사실 한일 사료뿐만이 아니라 오늘 곡물과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인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처음 거래가 한번 실렸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흐름은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구간보다는 살짝 아래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300원에서 4,500원 사이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단기 테마 종목이다 보니까 목표가는 좀 짧게 5,000원 구간으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준선, 그러니까 21선이라고 보통 잡는데 이 기준선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가격이 4,150원이거든요. 4,15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종목에 대한 AS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그린 로지스 최고가 기준으로 10% 넘어서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거든요. 추가적인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네, 일단 STX 그린 로직스는 제시해드린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을 일부 좀 챙겨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추천드릴 당시에 말씀드렸었던 이 저항 가격대가 15,000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가를 한번 보게 되면은 14,960원으로 거의 15,000원 구간에 근접을 했었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항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비중을 전체적으로 가져가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뭐 최소 절반 정도는 수익을 좀 챙겨두고 보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지금 단기 이평선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홀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000원 구간으로 좀 타이트하게 익절 라인 좀 잡아두도록 하겠고, 그래서 14,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홀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15,000원 구간을 만약에 돌파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전 뭐 고가 라인, 그다음에 이제 윗꼬리가 형성이 됐었던 가격대인 16,000원 정도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수익 실현 이후에 14,000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더 들고 바꿔보자라고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호진 전문가의 오늘 종목 포인트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자금이 테마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 안에서 기회 찾아보자라고 조언 주셨거든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 이상기후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혹한, 그리고 가뭄까지. 그래서 최근에 이 곡물가 상승이 예상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장 사료주들이 시장 안에서 주목받는 흐름입니다. 목표가는 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4,15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AI 소프트 기업인 한글과 컴퓨터 준비를 좀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적인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입해짐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낙폭이 과대했던 국내 증시도 저평가 구간을 조금 이제 탈피하는 모습이고요. 탈피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이제 주도주와 그다음에 이제 소외됐던 종목들 간의 QOP 장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해서 좀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좀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제 전일자 마이크론의 이제 실적을 통해서 뭐 4분기에 6월달, 8월달 매출 한 93% 정도 나왔고요. 또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는 흐름들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투자 사이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미래 무엇으로 좀 돈을 벌을 수 있을까? 역시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 이제 전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 AI 국가 총력전을 조금 선포하면서 이제 인공지능 대전환, 그다음에 이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고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좀 밝혔기 때문에 AI 사이클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파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한글과 컴퓨터의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 점검해 보면 지난 2분기까지는 클라우드, AI, 또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로프 키 사업에 대한 시장 확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웹 기반 제품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특히 이제 공공 DX 및 교육 플랫폼 구도 SAS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 있었고 또 AI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서비스를 좀 추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자, 3분기하고 이제 하반기는 AI 레퍼런스 확보 또 클라우드 사업 본격화에 따른 매출이 좀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 나올 신규 제품에 대한 안정적인 매출이 좀 나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생성형 AI 사업 본격화를 위해서 이 3분기 내 한컴 PDR가 출시될 예정이고 또 4분기 내에는 이 한컴 어시스턴트 적부 출시가 추진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공공 분야 필두 AI 서비스 기술 검증을 지속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고 정식 제품 출시와 함께 본 계약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또 AI 확산 기저와 맞물려서 주가는 일단 다시 한번 좀 레벨업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먼저 이제 실적적인 측면 좀 한번 보시게 되면 2020년도 이제 4천억 정도의 매출 고점 찍고 매출이 좀 줄어들다가 2023년도부터 매출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자, 올해 이제 3천억 돌파, 그 다음에 2026년 한 4천억 정도의 매출을 좀 앞두고 있는 모습인데, 보시게 되면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6년이 되면 2020년도의 최고치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건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2020년도 최고 단기 수익을 올해부터 넘기 시작해서 2026년도는 뭐 현재 단기 수익 대비 50% 이상 고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탄탄한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일자 시가총액이 한 4,7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이제 자본 총계를 보시게 되면 한 5,100억 정도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한 6천억 정도 되니까 AI 성장성 감안했을 때 PBR 1배가 되지 않는 종목이라고 하면 대단히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기술적 흐름 한번 좀 짚어드리면요. 지금 이제 그 한글 컴퓨터의 월봉상의 모습인데요. 보시게 되면 AI 돌풍에 힘입어서 주가 이제 거의 38,45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고점 대비 거의 이제 한 3분의 2 투막 나서 이제 한 20월선 주고 반등이 좀 나아지는 모습. 그리고 이제 주봉 관점에서도 보시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추세를 돌려놓은 이후에 지금 장기 이평선인 뭐 200, 120 이평선 라인 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에서는 이제 충분히 주가 레벨업이 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현재가부터 19,000원 라인 때까지 여유 있게 이제 좀 분할 매수하시고 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1,500원 라인 때 좀 보시는데 요게 좀 돌파된다라고 한다면 주요 매물대인 24,000원대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손절 라인 때는 17,500원 라인 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입니다. 네,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주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종목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호재가 하나 있었죠. 정부에서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를 했는데 관련된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실적 모멘텀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3분기에 역대 최대 이익이 예상된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있었습니다. 목표가는 21,5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2차 목표가로는 24,000원까지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묶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17,5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마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공개해 주실 예정인가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화면 보시면서 바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포스코 퓨처엠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캐즘 현상에 의해서 1년 동안 최근 적자가 굉장히 심각한 모습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단가 조정, 원자재 가격도 많이 내려왔고요. 그 속에서 기업들도 최적화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중국 전기차고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미드니켈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하이니켈이라고 해서 니켈 비중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이 미드니켈이라고 해서 니켈 비중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춘 지금 현재 저가형 자동차에 알맞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미드니켈, 니켈량이 적어졌다고 해서 에너지 충전 양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니켈을 적게 넣긴 하지만 좀 좋은 니켈을 넣으려고 기업들이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단결정 양극재예요. 단결정 양극재는 기존의 단결정 양극재보다 안정도도 굉장히 높고요. 에너지 밀도도 비교적 높기 때문에 앞으로 3원계 배터리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현재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단결정 양극재를 우리나라 국내에서 잘 만드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앞으로 단결정 양극재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시장에 중국 기업들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점에서 반등하고 있는데요. 현재 매수가 자리, 저는 이제 상승 파동이 좀 시작됐다고 봐서 25만 원짜리 매수가 자리 공략해 보시고 목표가 자리는 27만 원짜리, 손절가 자리는 24만 5천 원짜리 잡아드릴 테니까 가격 전략 유지하시면서 공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진 전문가께 추가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2차 전지 쪽이 오늘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쉬어간 이후 좀 상승할 수 있을지 앞으로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2차 전지 업황 같은 경우 이번 주에 있는 유럽의 중국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규제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본격적인 규제와 함께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이슈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좀 더 중장기적인 파동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유럽하고 중국하고 어느 정도 뒤를 봐서 규제가 심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단기 상승 정도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규제 뉴스들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진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재진 전문가의 오늘 종목 포스코 퓨처의 김이었습니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계속해서 이제 연준에서 빅컷을 단행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자동차 판매량의 증가 가능성 시장 안에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 내에 유럽의 중국 전기차 규제가 결론이 날 텐데 이에 대한 부분도 꼭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관련된 뉴스들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25만 원대 이하에서 그리고 목표가는 27만 원, 손절가는 24만 5천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투자 포인트까지 잡아봤습니다. 자, 딜사이트S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 다음 주에도 계속되는데요. 수익 상황이 과연 어떤 종목들을 갖고 오실지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엄청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수익 상황의 종목들인데요. 자,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시간 3시 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네. 자, 오늘 세 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일단 시장 질문부터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은 이창원 IM증권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피비님께 세 장 질문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 미국 쪽에서도 중국 쪽에서도 훈풍이 계속해서 들려왔기 때문에 오늘장 그래도 연이틀 상승하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가졌던 거 사실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장 초반 자체의 상승 흐름이 조금 더 이어졌으면 했는데 우선은 네. 그러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다는 건 그 가운데 반도체, 특히나 어제 크게 올랐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배제한다 하더라도 반도체 소부장에 속하는 많은 기업들이 오늘 꽤나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직 반도체는 역시나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역시 어디 빨리 매도를 하는 게 맞았다라고 하는 생각, 그 모든 네. 것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지금 반도체가 여전히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맞죠. 반면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기업의 실적이 우선은 D램과 낸드 쪽에서 꽤나 괜찮게 나왔습니다. 필연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특히 메모리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월등히 더 높은 SK 하이닉스는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 자체 전망이 조금 더 상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가가 지금 시점에서 올라간 그게 저는 단기적으로 고점을 형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앞으로 1, 2개월 동안은 주가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분명 더 보유한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지고요. 마이크론이 콩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HBM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건 그걸 감안한다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역시 흐름 자체는 괜찮을 것이고 그것은 국내 증시 코스피가 되든 코스닥이 되든 단기적으로 2700포인트를 돌파하는 것은 결국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 상당 부분 많은 어려움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네. 시장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을 저는 권해드리겠고 오늘 종목들이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굳이 흔들리지는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어제 보면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모두 다 잘 가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드문 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또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같은 그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어제 좀 달라지나 싶었는데 네. 지금 오늘은 또 좀 약간 이제 수급이 바뀌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오늘은 많이 흔들리죠.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100만 원을 우선은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제약바이오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리 보입니다. 기업마다 당연히 차이는 있겠으나 CDMO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 그중에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굳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목표 주가 120만 원 나와 있는데 그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가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기타 섹터가 때에 따라서는 순환매 장세에 따라 당연히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우선은 시동을 다시 한번 걸었고요. 제약 바이오는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잘 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다라고 하는 것. 기타 2차 전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반반 정도. 그 외에 조선이나 철강 여러 가지 섹터에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 네. 시장 너무 크게 흔들리지도 말고 종목들 너무 크게 흔들리지도 말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결국은 좀 중심을 잘 잡아봐야 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질문들, 고민들 함께 나눠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토큰증권 관련주 내에서 한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갤럭시아 머니틀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지은 대표님 합류하셨거든요. 바로 들어볼게요. 자, 종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이지은 대표님 의견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STO 관련돼서 이제 법제화를 좀 시동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온 상황인데 일단 좀 의미가 깊은 것은 지금 여당과 야당 이 두 당 모두 STO 관련돼서 법제화 쪽은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 측면인데 그렇다 보다면 특별히 이제 충돌 상황은 없지 않을까 그럼 좀 스무스하게 이런 소화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이미 STO 관련된 정책들은 다른 나라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뒷받침을 해주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아마 정부 정책 올 안에 지금 좀 그 법제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그렇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잘 없다 보니 관련주들이 좀 변동성이 큰 부분은 있지만 그 안에서도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진짜 실질적으로 STO 관련돼서 이게 법제화가 되면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종목으로 또 이렇게 꼽히는 만큼 지금 STO 관련된 업무 협약을 굉장히 많은 증권사들과도 맺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관련돼서 앞으로의 모멘텀 좀 기대해 보실 만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예. 단기적으로 대신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비중에 대한 조절 반드시 필수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TO 관련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수혜가 맞는데 그래도 변동성이 크니까 좀 주의해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롯데 웰푸드 여쭤볼 텐데요. 자, 대표 상품인 빼빼로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맛있는 과자라서 저도 참 좋아하는데 네. 해외 분들도 그 맛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자, 이 롯데 웰푸드 종가 매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다 동그라미 들어주셨고요. 이청원 PB님 말씀 들어볼게요. 올해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식품 쪽에 한 번씩은 다 큰 훈풍이 봅니다. 네. 롯데 웰푸드도 과자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 한 차례 훈풍이 불긴 불었는데 주가의 조정이 꽤나 나왔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일정 부분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올해 이 K 과자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를 돌파할 가능성이 조금 더 제기가 되고 있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핵심이 되는 시장이 결국 인도입니다. 인도 하부모 합병에 따른 판매 증진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올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아쉽게 크게 늘어난 게 없는데 비용이 급격하게 줄어듦에 따라 영업이익이 49.8% 증가한 1,00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동사와 함께 오리온이라든지 크라운 제과 같은 기업의 회계적인 측면에서 전부 다 살펴보더라도 롯데 웰푸드만 지금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용의 절감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거. 그러면 앞으로 올 하반기 기준으로 남아있는 시점 기준으로 인도가 되든 국내가 되든 매출액이 조금만 더 늘어나게 되면은 영업이익의 개선은 가장 크게 나올 기업이 저는 롯데 웰푸드가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동사의 주력 상품 앞서 이야기한 빼빼로 당연히 맛있습니다. 어제도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인도 같은 경우에서는 롯데 초코파이라고 하는 이 제품이 시장에서의 간식 기준으로 점유율 지금 1위고요. 여기에서 연간 75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특정 식품에 한번 꽂히거나 수요를 한번 딱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수요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웰푸드는 우리가 올해 연말 그리고 길게 보면 내년까지도 앞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를 크게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 영업이익 개선 기대된다라는 부분들 롯데 웰푸드의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제약인데요. 최근 주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오늘은 살짝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조정이 기회가 될까요?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엇갈렸는데요. 일단은 이청원 PB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동사가 지금 리포락셀이라고 불리는 위암치료 약물을 중국 시장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시판 그러니까 오른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요. 제가 어제 조금 이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핵심이 되는 것은 이 위암입니다. 위암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5번째로 많은 발병을 일으키는 암인데 그 핵심이 되는 시장이 지금 중국이라는 것. 연간 기준으로 위암 환자가 대략 100만 명 정도가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반이 중국입니다. 당연히 중국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가장 큰 시장에서 지금 대화제약이 시판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멘텀이 지금 시점에서 꺾일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위암도 사실상 말기가 되면 치료가 어렵죠. 동사의 제품은 경구용입니다. 그래서 초기나 한 중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렇다면 동사의 제품이 일정 부분 중국 시장에서 꽤나 큰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모두 감안한다면 저는 주가가 오늘 장대 음봉이 꽤나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올라가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종가 매수 한번 해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 위암 환자가 많다라는 사실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기대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지은 대표님은 X 주셨는데요. 그 이유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시장에 대한 부분보다도 지금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살짝은 흔들리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은 X를 드렸고요. 지금 또 제가 기술적으로 차트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시가를 깨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오늘 같이 어저께 굉장히 강한 시세로 마감을 했는데 어저께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오늘 시가를 좀 깼다라는 부분이 저는 좀 깨름직해서 일단 좀 한번 피해가는 게 어떨까. 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는 더 확인을 하는 과정을 좀 거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오늘 좀 고점에서 약간의 매물 출회 또 뭐 차익 실현 물량 이렇게 나오는 압박스러운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오늘 이제 이번 주는 좀 넘기고 혹시라도 제약바이오 흐름에 다시 한번 강한 재매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시장에서 더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그때 다시 한번 좀 기술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도 체크하고 매수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X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동의하시지만 지금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제약 바이오 쪽의 그 추세에 대한 우려 그것 때문에 한 2, 3일 정도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잭시믹스를 운영하는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브랜드 X 코퍼레이션 두 분의 의견 들어주세요. 자, 여기서 두 분 다 자신 있게 동그라미 들어주셨고요. 자, 이청원 PB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동사의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에 저도 조금 초점을 맞췄는데요. 사실 오늘 이 종목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네. 또 그럴 것이 동사의 실적이 2분기까지 참 괜찮았는데 3분기의 실적 전망이 2분기만큼 좋은 건 우선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전년 대비 거의 2배 이상 올라간 거죠. 실적이 2배 이상 늘어날 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괜찮으나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약간의 아쉬움도 조금 있었고 여기에서 주가가 더 뻗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에슬레스틱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에서의 시장 점유율과 동사의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초점을 맞춘다면 동사에 대한 최근의 목표 주가 리포트상으로 대략 15,000원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더 튀을 수는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FNF도 그렇고 최근에 의류 관련된 기업들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까지 고려하면은 오늘이 그래도 고점은 아닐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동그라미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지은 대표님께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 게 있어서 네.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 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의 의견도 궁금해지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여기서 뭐 경영권 분쟁 뉴스도 있더라고요. 이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건지 이것도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묶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좀 좋은 재료, 네. 좋은 하나의 좋은 좀 모멘텀으로 작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시장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와 관련된 소식으로 움직임은 딱히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 오늘의 움직임은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에서의 잠재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하나의 재료와 모멘텀으로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 정도는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중국에서 이제 점포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기업인데 중국 경기 부양 관련돼서 지금 소비 쿠폰을 중국에서 950억 원 정도를 풀었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화장품, 의류주들이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그냥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중국의 진출을 이제 시작을 했고 앞으로 점포 수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인 직접적인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원래 기존에 유통사가 있었는데 중국에서의 유통사를
바꿨습니다. 근데 그 유통사가 5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기업으로 바꿨고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더 크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확보하게 될 수 있는 거고 이번에 새롭게 모델을 이제 또 선정을 했는데 여자아이들의 우기라는 모델을 선정을 해서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 양쪽을 다 잡겠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매출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부분이 이제 예전에는 레깅스 여성분들만 많이 입으시고 좀 젊은 타겟층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한계점에 대해서 좀 언급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골프웨어 브랜드가 지금 40, 50대 남성분들에게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오피스룩에 대한 출시도 있어서 지금 다양한 연령대와 그리고 다양한 성별, 모든 성별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내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 일본과 대만에도 워낙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 좀 긍정적으로 저는 실적 시즌에도 괜찮고 또 중국 소비주로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랜드 X 코퍼레이션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이 종목 최근에 굉장히 잡음이 좀 많았었죠. 민희진 대표와 관련해서도 잡음이 있었고 이 아티스트 개인의 잡음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딛고 주가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하이브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엇갈렸는데요. 이재은 대표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 하이브는 사실 조금 길게 호흡은 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를 드린 이유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의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하반기 우리가 11월, 12월까지 가야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3분기의 실적은 별로 좋진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번에 이렇게 엔터주들이 다시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 연기금과 외인이 이제 밸류업 지수의 SM과 JYP가 편입이 되면서 엔터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는 BTS 완전체가 이제 돌아오고요. 그리고 리세라핌도 그렇고 엔하이픈 이런 신인 그룹들이 점진적으로 지금 더욱더 팬덤을 형성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수익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위버스도 구독과 또 광고에 따른 수익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4분기 그리고 내년 갔을 때 실적이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과 지금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와 이 분쟁 때문에 굉장히 좀 노이즈가 많고 피로감을 느끼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일단 결정이 어떻게 나더라도 이제는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났기도 했고 그 부분을 따라서 어느 정도는 그냥 이제는 결과보다는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하이브는 5회 긍정을 의견을 드린 이유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는 전략에서 이제는 조금씩 시그널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로 5를 들어드렸습니다. 4분기부터는 실적 개선될 가능성,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물량 모아가도 될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5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청원 PB님 의견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엔터주가 지난해 2023년 1월부터 대략 6월까지 관련된 기업들 주가 흐름이 다 좋았습니다. 하이브, SM, JYP 엔터, YG까지 다 좋았는데 그 시기에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음반과 음원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이에요.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사업 자체가 많이 바뀌었죠. 기존에 아티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방송 출연이나 광고, 공연이 핵심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거나 굿즈를 판매를 하거나 음원과 음반 매출 이게 핵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 엔터 관련된 기업들의 음원과 음반 매출이 괜찮은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중화권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적으로 가장 큰데 여기는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개선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지난해 너무나 안 좋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는 이미 전월 대비 29.7% 역성장을 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영향력이 큽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조금 더 감소하는 거죠. 최근에 중국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 중화권에서의 매출이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은 있으나 지난 몇 년 동안 이게 조금씩 탈피를 한 거죠. 일본을 넘어서 북미 그리고 남미 그쪽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엔터 회사들은 이제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가고 중화권을 이제 탈피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이는 그리고 어제부터 밸류업 지수와 또 기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주가 흐름을 우리가 주가의 우상향 흐름 그 토대라고 할 수 있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X 의견 드렸다는 것 조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엔터주가 추세에 반전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것은 아직 퀘스천 마크가 붙는 상황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이브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저희는 마감 지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들려온 여러 가지 호재, 과연 이를 기반으로 어제의 속등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 오늘 시장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속등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이 역력한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 반도체의 시세 연속성이었는데요. 종목별로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었죠. 일단 하이닉스는 시장 선점에 대한 기대감 속에 추가 상승이 나왔지만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는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중국 소비 관련주 중심의 수급 쏠림 현상 눈에 띄는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거래소 쪽부터 저와 함께 수급 상황 그리고 흐름들 좀 체크를 해보시죠. 소폭의 약세로 출발한 시장 장 초반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급등 이후 쉬어가는 모습이 역력한 오늘 시장이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 이 외국인들의 매수에 나서줬다는 점이죠. 하지만 여기에 대항하는 만만치 않은 기간 매도세 부담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분기 말 배당 기준일을 채운 금융투자 중심의 이 매도 공세 오늘 시장 안에서 확인이 됐었죠. 업종별로는 차별화 움직임이 역력했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었죠. 섬유, 의복, 화학, 철강 쪽은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반면 환율 영향으로 조선주 그리고 의약품 쪽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8% 밀렸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낙폭이 확대가 됐는데요. 2,64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속에서 대형주 중심의 약세가 이어진 오늘 코스닥 시장입니다.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까지 시장의 중심에 있는 섹터가 줄줄이 밀리면서 지수도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언급했었던 이 엔터 쪽은 좀 강한 흐름을 보였었죠. 이 밸류업 지수 편입 이후에 투심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서 관련 섹터의 강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 0.6% 밀렸고요. 774선 수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짚어보시죠. 먼저 이 거래소 시장입니다. 과연 반도체가 오늘도 달릴 수 있을 것인지 시장의 관심 포인트였는데요. 일단 대장주 삼성전자는 0.7%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와 대비되게 하이닉스는 오늘도 달리는 모습이었죠. 이 12단 HBM3 양산 소식 전해지면서 경쟁사와 더 격차를 벌릴 수 있다는 기대감 1.6%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2차 전지 쪽은 대체로 쉬어가는 가운데 LG엔솔은 0.2%대 강세 움직임을 기록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크게 밀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형 바이오단 안에서 좀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 포착이 됐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6.2%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셀트리온도 무려 3.5%대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KB금융은 돋보이는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3.2%대 강세 흐름 기록했는데요.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요. 이 강력한 주주 환원책에 대한 높은 시장의 평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소폭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기관 쪽에서 지속적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요. 0.9%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셀 3사는 조금 엇갈린 흐름 보였습니다. 앞서 LG엔솔이 강보합으로 마감된 가운데 삼성 SDI와 LG화학은 파란불을 켰는데요. 삼성 SDI가 0.9%대 약세, LG화학은 0.1%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알테오젠 간의 시총 1위 싸움 계속해서 최근 들어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오늘은 에코프로비엠이 시총 1위 자리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알테오젠은 오늘 바이오 쉬어가는 국면 속에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2%대 약세, 오늘은 HLB도 2.7%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오히려 좀 쉬어갔었던 쪽에서 튀어오르는 움직임 역력하게 나타났죠. 클래시스가 3%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56,000원까지 올라섰고요. 리가켄바이오, 삼천당 제약, 휴줄까지 줄줄이 하락하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소부장단 안에서도 주가 하락 있었습니다. 리노공업이 1%대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HPSP도 1.2%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펄어비스는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속에 2%대 강세 움직임을 기록했는데요. 39,0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내일장 포인트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중국의 부양책 그리고 미국의 연착륙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좀 유독 내 힘을 못 쓰는 막판 들어서 특히나 힘을 좀 못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금요일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오늘은 좀 아쉽게 마감이 되더라도 다음 주의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 전체적인 그림 으로 봤을 때 저는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좀 더 시장에는 우호적인 환경들이 이제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음 주 우리나라는 이제 또 핑퐁 연휴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매수세가 좀 개인적으로는 제한될 수 있는 흐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빨간 날이 있으면 매수를 하려고 하다가도 어차피 쉬는 날이니까 일단 쉬고 돌아와서 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 상대적으로 다음 주에도 약간의 힘은 약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 쪽에서 계속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공격적인 매수 타이밍이나 타점으로 잡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원래 사고자 했던 종목들 실적이 뒷받침되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군들에게는 한 번쯤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에 받쳐주는데 많이 빠진 종목을 골라보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보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청원 PB님께서도 다음 주 체크할 포인트 전해주실까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이 사실상 이번 달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다른 거 배제하고 반도체 섹터의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이 지금은 키입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로 우리는 모두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에 초점을 분명히 맞추고 있고 이쪽이 오늘 흔들리니까 시장이 지금 밀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지수 자체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결국 반도체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다음 주는 이번 달에 마지막 거래일이 있음과 동시에 하루 또 거래가 있고 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인데요. 옵션 만기까지 거래일 기준으로 지금 얼마가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옵션 만기주가 있는 주에 월요일부터 시장은 변동성을 과감하게 키울 건데 그런 변동성을 키우게 할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의 흐름을 우리가 지금부터는 당분간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이쪽 섹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기타 밸류체인이 형성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주가를 꼭 체크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키는 반도체가 쥐고 있다라는 점, 삼전을 비롯해서 SK하이닉스 관련 밸류체인 종목까지 주가 흐름 확인해 보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이재은 대표님, 오늘 장 안에서 중국 소비 관련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혹시 그 안에서 보고 계신 섹터 있으실까요? 네, 저는 여전히 소비 관련돼서 저는 화장품 쪽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때 중국 쪽 시장 때문에 굉장히 좀 급락이 나왔던 그런 요인이 있었는데 지금 중국 관련돼서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쪽의 기업들이 굉장히 시세 흐름이 좋습니다. 청담글로벌도 그렇고 뭐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바닥권에서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러한 시그널들이 우리가 뭐 철강, 화학 이런 쪽들도 중국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도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지만 약간은 호흡을 길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소비 관련주들은 바로바로 피드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분기는 아니라고 해도 4분기부터는 실적이 완화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전히 북미 시장이 굉장히 견조하게 흐름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그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로서 이제 남은 하반기 좀 실적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쪽의 매출을 맞추고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부진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 없는 가격대에서 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리트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여전히 저는 화장품 관련주들 좀 시세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보고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경기의 영향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주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청원 PB님께서는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저는 철강이 조금 수상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네. 그럴 것이 지금 중국의 경제정책 그리고 통화정책의 확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화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물경제의 안정. 그러면 이 실물경제 여기에서 보일 수 있는 지표는 중국은 지금은 철저하게 GDP입니다. GDP를 어떻게든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GDP에서 4분의 1이 중국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팽배하다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들어가는 원자재에 해당하는 철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현대제철도 또 포스코홀딩스도 기타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 철강 가격 후판이 되든 열연이 되든 내연이 되든 그 강판 모두의 가격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현대제철의 오늘 주가 상승을 견인함과 동시에 이들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해내야 되는 기업 대표적인 게 조선이죠. 조선이 오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중국의 경제정책이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네. 통화정책 비록 양적 완화의 성격이 있어서 괜찮겠다. 하지만 실물 경제에 큰 영향력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오늘이 되니까 더 큰 정책을 발표하니까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도 이렇게 올라가고요. 조용히 올라가는 게 지금 파라다이스와 GKL입니다. 결국 실물 경제의 회복까지 고려한다면 철강이 오늘은 분명히 주인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단기간 철강주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더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금은 결국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엮여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면 현대제철이라고 하는 기업은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PB님께서는 철강 섹터 그리고 이재은 대표님께서는 화장품주 유망하게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결국 두 분이 주목하는 공통된 키워드 중국 경기 부양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 섹터들의 흐름 다음 주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